그날 제사상 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내에게 끝없는 막말을 퍼부었고 아내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 정도도 못해? 제사상을 누가 이렇게 차려? 시댁이 웃음이야?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더니 아무 말 없이 제사상을 그대로 두 손으로 들어 엎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상위의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터뜨린 사이다 같은 한마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내의 비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7해. 수연에게 시댁 제사날은 매년 찾아오는 큰 산이었다. 명절도 가족 모임도 아니었다. 정확히 제사만큼은 시댁 식구들이 유독 예민하게 굴었다. 제사 하루 전날 수연은 몸살 기운에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열이 오르고 머리가 지끈거려 도저히 몸을 일으키기 힘들었지만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는 단호했다. 수연아, 내일 제사니까 아침 일찍 와. 전도 부쳐야 하고 나물도 해야 하고 밥도 미리 해놓아야 해.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 목소리는 단 한치의 여유도 없었다. 걱정도 배려도 없었다. 그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태도뿐.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붉게 열오른 볼. 그러나 결국 작은 한숨을 쉬고 말했다. 준호야, 그냥 가자. 괜찮아. 준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수연의 이마를 짚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열이 이렇게 나는데. 안 가면 더 큰일 나. 그냥 참을게.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박혔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큰형님, 작은형님, 사촌들까지 모두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편하게 간식까지 먹고 있었다. 왔어? 부엌 들어가서 바로 시작해. 생선은 아침에 사놨으니까 손질하고 고기도 재워야 해.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지시를 쏟아냈다. 수연은 네 하고 대답하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은 전쟁터였다. 싱크대엔 세척되지 않은 재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전 부칠 기름은 이미 여러 번 쓰여 검게 변해 있었다. 수연은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일을 시작했다. 열이 오르는 몸으로 생선을 다듬고 나물을 씻고 고추를 다졌다.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얼굴에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큰어머니가 부엌으로 슬쩍 들어와 말했다. 전 그렇게 뒤집으면 다 망가져. 아휴,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서툴러? 그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작은형님은 거실에서 한마디를 얹었다. 엄마, 그냥 맘만 있으면 됐지 뭘 그래. 어차피 며느리가 하면 저 정도 아닌가. 수연은 들리는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손을 움직였다. 그러나 열로 흐릿해지는 시야는 점점 좁아졌고 손끝은 저릿하게 떨렸다. 준호가 조용히 부엌에 들어왔다. 여보 좀 쉬어. 손 떨리는데?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금방 끝나. 하지만 선반 위에서 김새는 전골 냄비가 떨어지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다. 순간 다들 부엌을 쳐다봤다.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제사날에 이런 걸 떨어뜨리면 어쩌니. 시어머니는 마치 재앙이라도 일어난 듯 호통을 쳤다. 수연은 얼른 고개 숙여 사과했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큰형님은 비웃듯 말했다. 미끄러지긴 아예 며느리 노릇을 모르네. 그 말에 작은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열로 붉어진 얼굴과 참아내는 표정, 떨리는 손을 본 준호는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다. 분노인지
안타까움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감정.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끝까지 흐르지 않도록 삼켰다. 하지만 그 눈물을 본 준호는 이 집안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제야 똑바로 깨닫고 있었다. 제사 준비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수연은 기운 없는 손으로 전을 뒤집고 나무를 묻히며 땀인지 열 때문인지 모를 물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있었다. 그러나 시댁 사람들은 그런 수연을 보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큰형님이 TV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수연아, 생선 손질은 다 했어? 아까 보니까 비늘 조금 남았던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니? 작은 아주버님이 곧바로 맞장구 쳤다. 그러게 제사상 올릴 건데 정성스럽게 해야지. 우리 친정 며느리들은 다 잘하던데. 나지막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수연의 귓가에 쇠붙이처럼 박혔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그때 아주버님이 과일을 먹으며 말했다. 근데 왜 수연이만 이래? 며느리라 그런가? 우리 엄마는 며느리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던데. 모두 웃어넘겼지만 그 웃음은 수연에게 칼날 같았다. 수연은 목젖이 뜨겁게 아파왔다. 열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손을 멈추지 않는 것만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같았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턱에서 팔짱을 끼고 말했다. 수연아, 손 좀 빠르게 해. 오늘 저녁에 삼촌들까지 온다. 제사상은 멀쩡하게 올려야지. 온갖 재료를 챙기며 힘겹게 서 있던 수연은 잠시 머리가 어지러워 벽을 짚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마치 귀찮다는 듯 말했다. 아휴,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왜 저래? 몸 좀 사려야지. 그러니까 요즘 며느리들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건 남자들은 과자 봉지를 뜯고 맥주를 마시며 여자들이 잘하니까 맡기자는 식으로 웃어대는 모습이었다. 준호는 그런 장면을 뒤에서 보고 있었지만 차마 끼어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갔다. 그때 갑자기 큰어머니가 말했다. 근데 수연아, 너는 애는 언제 낳을 거니? 7년이나 됐는데 소식이 없네. 그런 것도 며느리의 책무야, 알아? 그 말에 작은 형님도 거든다. 맞아요. 애라도 있어야 집안이 돌아가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애라도 낳아야죠. 그 말은 도무지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다. 수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저 계획이 있어서요. 천천히 생각하려고요. 그러자 큰형님은 비웃으며 답했다. 계획? 그런 건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넌 그냥 우리 집 식구들 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 목덜미까지 열이 올라. 눈앞이 뿌옇게 변해갔다. 수연은 그저 고개만 숙였다. 그런데 수연이 손을 떨며 조용히 눈을 닦는 모습을 준호는 똑똑히 보고 있었다. 준호는 거의 주먹을 쥐고 있었다. 수연의 흘러내린 눈물을 본 순간 그의 인내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오늘 정말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은 곧 터질 큰 폭풍의 전조였다. 어렵사리 제사 준비를 끝내고 집안 어른들이 방 안에 모여 제사 의식을 준비했다. 절을 하고 음식을 올리는 동안 수연은 작은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열 때문에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몸은 계속 떨렸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런 수연을 아픈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단지 일시키기 불편한 며느리 정도로 여길 뿐이었다. 큰형님이 갑자기 말했다. 수연아, 여기 와서 숟가락 좀 정리해라. 수연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숟가락을 놓던 순간 작게 딸깍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큰어머니가 손을 탁 치며 말했다. 아이고, 젓가락 하나 제대로 놓는 것도 못하네. 다른 집 며느리들도 이렇게 서툴진 않겠다. 작은 형님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살피며 피식 웃었다. 그러더니 사촌 형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다. 아니, 제사 음식도 그렇고 아까 생선 비늘도 남아있더라. 이 집 제사 이렇게 대충 하는 건 처음 본다. 큰어머니는 그 말에 더 기운을 얻은 듯 수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중얼거렸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러더라니까. 사람이 참 어디서 배운 게 있어야지. 시어머니까지 한마디 얹었다. 아휴, 내가 다 부끄럽다 정말. 제사상 앞에서 가족 전체가 모여 있는 자리, 그곳에서 수연은 모든 사람의 타깃이 되어 있었다. 온몸이 뜨겁고 어지러운데도 고통보다 더 힘든 건 수많은 눈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수연은 차마 울음을 터뜨릴 수도 없었다. 그저 고개만 더 숙이고 눈가로 떨어지는 눈물을 소매로 닦았다. 그러나 그 모습을 준호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다. 그의 손등엔 힘줄이 딱딱하게 돋아 있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찬물처럼 차가웠다. 그때였다. 작은 형님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아, 그리고 수연아. 너 아까 전 부치면서 고기 너무 바짝 익혔어. 원래 이런 음식은 말이야. 우리 집 식구들 다 아는 기준이 있어. 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티가 난다. 수연은 더 참지 못하고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큰형님은 피식 웃으며 뭘 죄송해, 내가 못해서 그렇지 라고 대놓고 비난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준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누님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명확했다. 그만하세요. 큰형님은 코웃음을 쳤다. 뭘 그만해? 네 마누라가 일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 작은 형님도 끼어들었다. 그래. 사실인데 왜? 가족끼리 이 정도 말도 못해?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말릴 틈조차 없었다. 준호는 두 손으로 상을 잡았다. 그리고 한순간에 꽝! 제사상이 통째로 뒤집혔다. 떡, 과일, 국, 전, 밥. 그 모든 것이 바닥에 쏟아지며 그릇들이 깨지고 국물이 튀었다. 사람들은 말문을 잃었다. 고요함은 폭발할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준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죄송해야 할 사람은 나도 수연이도 아닙니다. 그 순간 수연은 제사상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준호의 눈빛에서 남편이 얼마나 참아왔는지 느꼈다. 제사상을 뒤엎은 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연의 손을 잡아 집 밖으로 걸어나갔다. 집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와 큰형님들의 분노가 뒤엉켜 욕설처럼 퍼지고 있었다. 돌아와. 지금 당장 이리 와. 내가 제사상을 엎어? 어디서 감히. 며느리 하나 잘못 데려오더니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었네. 그 모든 말은 준호의 등을 향해 날아왔지만 준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나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해. 준호는 걸음을 멈추더니 수연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분노보다도 더 깊은 후회가 깃들어 있었다. 수연아, 미안한 건 내가 미안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안엔 진심이 가득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 걸린 울음 때문에 쉽지 않았다. 준호는 공원 벤치에 수연을 앉히고 조용히 물 한 병을 건넸다. 찬물을 마신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솔직히 오늘 좀 이상했어. 준호가 말했다. 너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였고, 손도 계속 떨리고 얼굴도 빨개져서 아프다고 말할 줄 알았어. 그 말을 들은 수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다. 봉지 안에는 병원 명찰과 약 봉투가 들어 있었다. 나 오늘 아침에 병원에 다녀왔어.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수연은 작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몸살이 너무 심해서 혹시 독감인가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요즘 몸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갔다고. 빈혈도 심하고 면역력도 바닥이라.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에도 수연은 이어 말했다. 그리고 임신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확실한 건 아니래. 한 번 더 검사해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신경 쓰였는데 시댁에서 그런 말 들으니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 얘기 꺼내면 또 뭐라고 할까봐. 혹시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까봐. 무서웠어. 준호는 천천히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얼음같이 차가웠다. 수연아, 내 아내가 그렇게 무서워해야 하는 집안이면 그건 이제 가족이 아니야. 수연은 처음으로 준호의 눈을 제대로 바라봤다. 준호의 눈엔 결심이 있었다. 앞으로 그 집에 가지 않을 거야. 준호는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 둘 그리고 아이. 그게 전부야.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돼? 준호는 단호하게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놓쳤던 시간 오늘부로 다 되돌릴 거야. 수연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억울해서도 아파서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 편에 서 있다는 안도감에서 흘러나온 눈물이었다. 준호는 수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하자. 그때 수연은 깨달았다. 제사상이 엎어진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남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세상 앞에 선 순간이었다. 수연을 달래고 난 뒤 준호는 천천히 시댁으로 돌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불난 듯 달려들었다. 너 지금 미쳤어? 제사상을 엎어? 부모님 앞에서 그게 할 짓이냐? 며느리 하나 잘못 데려오더니 집안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네. 그들의 목소리는 방 안가득 울렸다. 그 모든 비난은 준호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말 좀 그만하세요. 그러자 큰형님이 소리쳤다. 뭐? 다시 말해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모두를 바라봤다. 제가 제사상을 왜 엎었는지 정말 모르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작은 형님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걸 설명해야 하냐? 네 마누라가 일을 못하니까 그렇지. 이 말에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일을 못한다고요? 준호는 낮지만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수연은 오늘 아침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프면 아픈 티 좀 내지 말든지. 그럴 수 없는 분위기였잖아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은 오늘 몸살로 열이 38도까지 올랐어요. 손 떨리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작은 형님이 눈을 굴리며 말했다. 그럼 아프면 집에서 쉬지 그러냐? 우린 못 쉬냐?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번엔 정말 방 안이 얼어붙었다. 큰형님은 당황한 듯 손을 떨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믿기 어려운 말을 내뱉었다. 그래서 애가 뭔데? 그 한마디에 준호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그 순간 하나로 터져나왔다. 그래서요? 준호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말이 우리 아이 앞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수연은요, 당신들이 아무 말이나 던져도 한 번도 반항한 적 없어요. 단 한마디도. 준호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내가 당하는 걸 알면서도 참는 게 예의인 줄 알았죠. 큰형님이 중얼거렸다. 너 지금 우리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말대꾸가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는 겁니다. 준호는 단호히 말했다. 당신들은 수연을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처럼 대해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준호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어 말했다.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하고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사날만 되면 우린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작은 형님은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그럼 너희만 편하게 있으라고. 우리도 힘들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힘듦을 왜 수연한테만 돌리냐고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로 끝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뭐가 끝이야? 이 집 제사. 이제부터 우리 부부는 안 옵니다. 큰형님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내가 뭔데 그런 결정을 해?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부턴 제가 제 아내와 제 아이를 지키는데 집중하려고요. 마지막 말은 방 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제사상을 엎은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후처럼 싸늘하고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다. 이제 준호는 더 이상 그 집안의 착한 장남이 아니었다. 아내를 지키는 남편이었다. 준호의 선언 이후 집안은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조용해졌다. 평소 같았으면 큰 소리로 떠들던 형님들과 시어머니도 준호의 말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와 수연은 그대로 집을 나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수연은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다. 준호야, 우리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을까? 수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응, 잘한 거야. 그리고 더는 아무도 우리한테 그럴 권리 없어. 그 말에 수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제사 다음 날부터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큰형님은 다음 제사나 명절을 어떻게 치룰지 고민하며 화를 냈다. 아니, 며느리 하나 없어졌다고 집안이 이 난리냐? 시어머니는 짜증을 냈다. 그러게, 전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괜히 들여다가 집안 망신만 시키고. 그러자 작은 형님이 한마디 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큰형님이 비웃었다. 우리가 뭐 잘못했어? 며느리는 일하는 거지.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아졌다. 형제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그날 내가 먼저 말했잖아. 아니야, 너도 같이 욕했잖아. 하며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그 와중에 큰형님의 사업은 갑자기 흔들렸다.
투자금이 묶이고 매출이 줄어들자 큰형님은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화를 냈다. 그러자 형수도 폭발했다. 늘 남한테 잡일만 시키니까 복이 떨어지는 거야. 내 동생 부부처럼 살았으면 우리가 이 꼴이 아니라고. 집안엔 원망, 불평, 싸움만 가득했다.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잘못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 했다. 시어머니는 TV 앞에서 한숨만 쉬었다. 아유, 남의 며느리는 다 잘만 하는데 왜 우리 집 며느리는.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형님이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그 말 이제 좀 그만하세요. 솔직히 우리도 너무 심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해온 말들이 결코 정상적인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집안의 균열은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번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날 밤 수연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올려 체온을 확인했다. 좀 괜찮아? 응, 오늘은 조금 나아. 수연은 여전히 몸이 허약했지만 그날 시댁을 나오며 가슴 한쪽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준호야. 응? 고마워. 준호는 미소 지으며 수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운 건 나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 말에 수연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정밀 검사 결과 몸무게와 컨디션이 회복되면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수연은 몰래 눈물을 닦았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희망이었다. 시댁은 매일이 싸움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준호와 수연의 집은 조용했고 따뜻했다. 준호는 매일 아침 밥을 차렸고 수연은 천천히 회복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둘은 함께 산책을 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마시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되찾고 있었다. 준호는 말했다. 우리 이제 제사나 명절 같은 거 무조건 참석 안 해도 돼. 정말 괜찮아? 괜찮아. 그 집안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 말에 수연은 처음으로 준호의 옆에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시댁은 천천히 무너져가고 준호와 수연은 천천히 회복되어가는 이 흐름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를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남은 건 그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하나뿐. 제사날의 폭풍이 지나간 지 어느덧 한 달. 그동안 수연은 충분히 휴식하며 몸을 회복했고 준호는 출근 전, 퇴근 후 항상 수연 곁에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준호는 퇴근 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침에는 수연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둘이 같이 산책을 나갔다. 수연은 차츰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웃는 횟수도 늘어났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수연이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았다. 햇빛이 들어와 수연의 이마에 닿으며 따뜻한 공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여보, 무슨 생각해? 준호가 다가가 물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말했다. 그냥 요즘 너무 편해서 조금 어색해. 이런 게 우리만의 생활이었나 싶어서.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왜 어색해? 너 원래 이렇게 편하게 지냈어야 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더니 덧붙였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남편이 된 것 같아. 그 말에 수연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동안 품고 있던 모든 마음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부부는 매주 주말마다 작은 의식을 만들었다. 아침에 커피를 내려 마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어느 날 수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야, 그날 이후 시댁에서 연락 없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형님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느라 난리래.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내 이름 꺼내면 얼굴이 굳으신데. 수연은 순간 죄책감이 스쳐갔지만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연아, 그 집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다가갈 이유 없어.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지난 검사의 추적 결과가 나온 것이다. 수연과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다. 수연은 긴장으로 손을 꼬며 앉아 있었다. 준호야, 만약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 준호는 그녀의 손을 감싸 안았다. 응,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다 괜찮아.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넘겼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맞습니다. 순간 수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맞나요? 네. 초기라 조심하셔야 하지만 건강하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가 웃으며 말하자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준호는 얼떨떨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오며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가 드디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연아, 이제 진짜 시작이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셋이 되는 거지.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둘의 마음을 한순간에 채워버렸다. 그날 밤 준호는 따뜻한 불빛 아래서 조용히 수연의 손을 잡았다.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아. 가족은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서로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수연은 그 말에 눈물을 훔쳤다. 이제는 눈물이 슬퍼서 흐르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 아이에게는 절대로 그런 집 분위기 보여주지 않을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늘 그게 제일 무서웠어. 준호는 수연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그 품 안에서 수연은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까지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8막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은 그날 이후 준호와 수연의 일상은 한층 더 따뜻해졌다. 둘은 조심스레 미래를 이야기했고 아기 이름을 두고 장난스럽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난 딸이면 좋겠어. 나는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 좋아. 그 대화만으로도 두 사람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제사 이후 준호와 수연이 발길을 끊자 시댁 내부의 균열은 더욱 커졌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깊게 스며들었다. 큰형님의 사업은 점점 악화되었고 급기야 투자 파트너들과의 갈등으로 소송 얘기까지 나왔다. 형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이 늘 남 좋은 일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야. 그날 준호가 했던 말, 나 아직도 잊히지 않아. 뭐? 지금 그 얘기를 왜 끄냐? 집안에선 매일같이 말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작은 형님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그때 며느리한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아니, 당신도 잘한 게 뭐가 있어. 그날 내가 뭔 말 했다고 그래. 결국 형제들이 함께 모여도 화목함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탓하는 말들만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가끔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다. 아유, 준호는 왜 연락이 없을까? 며느리는 뭐하고 애 낳았나 모르겠네. 그러나 이제는
누구 하나 나서서 준호에게 연락하려 하지 않았다. 괜히 불지르고 연락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서로 눈치만 보았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레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했다. 작은 서랍장,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벽 한쪽엔 작은 토끼 인형이 놓였다. 수연은 아기 옷을 접으며 말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줄 몰랐어. 정말. 준호는 그녀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우리 가족대로 살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졌다.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무렵 준호에게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연락을 했다. 준호야, 너희 잘 지내냐? 준호는 짤막하게 대답했다. 네, 잘 지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혹시 애는 괜찮냐? 예, 잘 있습니다. 그래. 그 뒤로도 말이 없었다. 준호는 과거처럼 의무감으로 답하지 않았다. 서로가 불편할 뿐이었다. 대화는 몇 마디 되지 않아 끝났다. 하루는 수연이 작은 케이크를 꺼내두고 말했다. 준호야, 우리 오늘 작은 제사 지낼까? 준호는 눈을 깜빡였다. 제사? 응. 그냥 우리 둘만. 이제 곧 셋이 되는 우리 가족을 위해 평안하게 기도하는 거지. 준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켰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로운 가족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그 순간 둘은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을 묶어두지 않았다. 촛불이 잔잔하게 흔들리는 그 순간 준호는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도 누가 뭐라고 해도 너와 우리 아이가 우선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나도 우리 셋이서 만들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두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듯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날 수연과 준호는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진짜 가족으로서 새로운 계절을 맞았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눈물 삼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따뜻했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실래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이 작은 기적 이야기방이 다시 한 편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